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겠다는 젊은 층이 90%에 육박하자 이를 회유하기 위한 정책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첸. 홍콩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시민단체에서 일했던 교육자입니다. 한때는 열정으로 가득 찬 교실과 세미나장을 오가며 교육의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사회적 격변을 겪으며 그 모든 활동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죠. 시민단체는 해체되었고 동료들은 흩어졌으며 저는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마저 흔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을 통해 국제 NGO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내륙 윈난성의 소수민족 마을에서 문해력 교육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정치적 현실에 지친 마음이었고 낯선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저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없다는 지인의 말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짐을 쌌습니다. 4시간의 비행과 8시간의 험한 산길을 달려 마침내 도착한 마을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좁은 길,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의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학교라고 불리는 곳은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창문에는 유리 대신 비닐이 붙어 있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었어요. 현지 교사 왕 선생님이 아이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8살부터 14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한다고 했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조차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글자 인식도 어려워했습니다. 이곳은 교사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농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뉘앙스였죠. 그리곤 첫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한자 몇 개를 가르치려 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저조했습니다. 기초 개념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고 학습 방법조차 익숙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는 연필을 어색하게 쥐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책을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5시간의 수업 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준비해간 교환은 전혀 맞지 않았고 아이들의 현실과 제 기대 사이에는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학교를 나서며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을 원로라고 했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러 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했다고 솔직히 대답했죠. 노인은 구부정한 등을 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내 이름을 쓰지 못했다고, 자식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 손주들만이라도 이름 하나는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대를 이어지는 문맹의 고리. 그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현실에 맞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접근했어요. 하지만 한자의 복잡성은 아이들에게 큰 벽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가장 간단한 한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거라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매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점점 포기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무력감에 시달렸죠. 홍콩에서의 열정적인 교육자였던 제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매일 가장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던 12살 소녀였어요. 자기는 정말 배우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시스템과 방법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정관념에 있었던 거죠. 교육이 정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오래된 신념이 다시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진 알지 못했죠. 한 달간의 수업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열정적으로 한자 교육을 시도했어요. 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본 한자 교재로 시작했고 제가 홍콩에서 사용하던 효과적인 교수법도 적용해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었어요. 5번째 주에 접어들었을 때 왕 선생님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전 교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떠났다는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얇은 책자 하나가 나왔어요. 한글 기초 교육 키트였습니다. 작년에 한국인 친구의 조카에게 선물하기 위해 번역해둔 자료에 남은 일부였죠. 당시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취미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어서 드라마도 다 이해할 정도로 공부에 심취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책자를 펼쳐보니 간단한 자음과 모음, 도표, 기본 발음 연습, 그리고 쉬운 단어 예시들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글의 형태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음을 따라 그려보니 놀랍도록 직관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규 수업을 시작하기 전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칠판에 한글 자음 5개를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음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칠판을 바라보던 아이들은 곧 제가 발음하는 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밍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자 학습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던 소년이 한글 자음을 가장 먼저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실험은 30분으로 계획했지만 아이들의 열정에 이끌려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이펑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물었고 라오웨이는 친구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려고 했어요. 교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글 교육 키트를 더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24개의 기본 글자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 문자를 각각 배워야 했죠. 다음 날 저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조합하여 간단한 음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블록 형태로 글자를 조합하는 방식은 마치 퍼즐 게임처럼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혔고 간단한 단어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좌절감 대신 자신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글 학습은 공식 교육 과정이 아니었기에 저는 이것을 특별활동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정규 한자 수업 후에 30분 정도 한글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곧 아이들은 한글 시간을 가장 기다리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한글 학습이 한자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글로 한자의 발음을 적으며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수라는 한자를 배울 때 그 옆에 수라고 한글로 적어두면 훨씬 쉽게 기억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을 방문했어요. 칠판에 가득한 한글을 보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효율성과 아이들의 놀라운 진전에 대해 설명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이 공식 교육 과정을 벗어난 행동이며 부모들과 지역교육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이고 우리 아이들은 한자를 배워야 한다는 그의 말은 단호했어요. 저는 한글이 한자 학습의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글 교육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것이 교육지침 위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문화적, 정치적 우려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글 수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이후 학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냉랭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일부 지역 교사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문자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진 것 같았어요.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 앞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전통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눈을 내리깔 수밖에 없었어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제게 던지는 혼란스러운 시선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들이 불시에 교실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칠판에는 오직 한자만 쓰여 있어야 했고 아이들의 공책도 수시로 검사받았습니다. 마치 제가 위험한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NGO 사무실에서 온 이메일도 걱정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교육 당국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저의 교육 방식이 공식 교육 지침을 벗어났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NGO 담당자는 최대한 논쟁을 피하고 현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자 교육으로 돌아가자 아이들의 학습 의욕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민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고 수이펑은 종종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잤습니다. 라오웨이는 아예 며칠씩 학교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죠. 한 달 전에 활기찬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은 민저가 쉬는 시간에 몰래 제게 다가와 속삭였던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기 방에서 혼자 한글을 연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글자를 보고 화를 내며 공책을 찢어버렸다고요. 민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결심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정치적 이유로 제한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프로젝트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먼저 한글 교재를 더 작고 은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작은 카드로 인쇄했어요. 각 카드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작았고 한쪽 면에는 한글 자음이나 모음, 다른 쪽 면에는 해당하는 발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음 연습 카드로 위장하기 쉬웠어요. 그리고 공식 수업을 접는 대신 몇몇 열정적인 아이들과 방과 후 비공식 학습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떨어진 마을 도서관 구석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작게 시작했던 이 공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소문은 아이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고 일주일 후에는 8명, 2주일 후에는 12명이 되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서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배운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한글을 알려주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쓰고 읽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자신들만의 일기를 쓰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라오웨이의 할머니가 아픈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할머니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오웨이는 할머니를 위해 의사의 말을 한글로 받아 적고 집에 돌아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오웨이는 제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그를 알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만든 한글 카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것이 직접적인 교육 지침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한글 교육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였어요. 만약 계속된다면 NGO에 공식 항의를 하고 프로젝트 자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한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식적인 수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미 배운 것을 계속 연습하고 서로 가르치며 배움을 이어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실망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작은 노트와 연필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비록 공식적인 수업은 없지만 그들이 쓴 글을 읽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개인적으로 만나주겠다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패배한 것 같았지만 내심 알고 있었어요. 이미 씨앗은 뿌려졌고 그것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일기장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서로 나누는 비밀 메시지 속에서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식적인 한글 수업이 중단된 지 2달이 지났지만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은 이제 한자의 발음을 훨씬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간단한 읽기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글을 배웠던 그룹의 읽기 이해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7%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자 습득 속도였어요. 한글을 통해 음소 인식 능력을 발달시킨 아이들은 새로운 한자를 배울 때도 훨씬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정리해 NGO 내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체 학습법의 효과성 예비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글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고 대신 음소 인식 중심 학습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죠. 보고서는 NGO 본부에서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 교육 책임자가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더 자세한 데이터와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이 문해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어요. NGO의 요청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비공개 문해력 연구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세미나실에 모인 20여 명의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특히 중국 서부 지역에서 온 연구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 역시 소수민족 아이들의 문해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포럼에 참석했던 연구자가 제 발표 내용 일부를 자신의 학술 블로그에 요약해 올렸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중국 교육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글에는 제 이름이나 마을 이름은 없었지만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향상 방법론은 명확히 서술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블로그 글은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SNS 플랫폼에서 젊은 교육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읽는 혁명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퍼지던 이 내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NGO 본부에서 긴급 화상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책임자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까지 참석한 자리였어요. 그들은 제 연구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우려도 전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관심이 프로젝트에 불필요한 주목을 끌 수 있다는 걱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데이터 수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치의 추적 데이터가 모였고 그 결과는 더욱 설득력 있었어요. 한글 학습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특히 언어 관련 과목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학교 컴퓨터실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놀라운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심지어 신장과 티베트 같은 먼 지역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글 교육 자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직접 자료를 보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 질문들 속에 담긴 간절함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문맹인 부모나 조부모를 돕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었거든요. 저는 직접적인 자료 제공 대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 한글 학습 자료 링크를 공유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소리와 문자의 연결성,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의 점진적 접근, 실생활 단어 중심의 학습 등이었죠. 이메일 교환은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한 대학원생과 특히 긴밀한 교류를 시작했어요. 그는 할머니가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것에 마음 아파하며 간단한 읽기 능력이라도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마을에서 사용했던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느 날 밤 그 대학원생으로부터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쓴 종이였어요. 서툴지만 분명한 글씨체로 쓰인 그 이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실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날도 카페에서 메일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점점 커지면서 제게 메시지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중국 전역에서 심지어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까지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지들을 읽는 동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처럼 멀리 그리고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블로그에 올라간 제 연구 내용은 이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종의 비공식 교육혁명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함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카페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최근 낯선 사람들이 제 활동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이죠. 컴퓨터 화면을 닫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NGO 상부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비승인 교육 방법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장 무거웠어요. 현 상황에서는 프로젝트의 원래 목표에 집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경고였습니다. 한글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암묵적 지시였어요. 저녁 무렵 학교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왕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마을의 공안국 직원들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 문화 침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어요. 첸 선생님, 당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 선생님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NGO 계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디지털 존재를 지워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는 메시지들도 종종 지연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았어요. 감시의 그물이 서서히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력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메시지가 차단되자 젊은이들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게임 채팅방과 음악 앱의 댓글 섹션, 심지어 요리 블로그의 댓글창까지 한글에 대한 정보와 학습 경험이 암호화된 언어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인근 도시에서 온 대학생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당신의 교육 방법론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소리를 읽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위챗 그룹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초대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접촉은 위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젊은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차 한 대가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으로 분명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차는 지나갔지만 그 존재감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다음 날 NGO에서 공식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프로젝트 재평가를 위한 임시 중단 결정이었어요.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압력을 넣고 있었던 거죠. 이메일 끝에는 2주 내에 베이징 사무실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얼굴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이 읽혔어요. 수업이 끝난 후 밍저가 다가와 조그마한 노트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글로 쓰인 글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배울 거예요. 그 아래로 반 아이들 모두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밤 9시 마을 외곽 오래된 절에서 만나요. 중요합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어쩐지 대학생 여성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갈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조심스럽게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래된 절은 관광객도 거의 오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도착하니 예상대로 그 대학생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혼자가 아니었어요. 10명 남짓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문맹인 부모님을 돕고 싶은 대학생과 시골 학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젊은 교사, 그리고 소수민족 마을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그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와 교환들, 평가 데이터,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한글 학습 키트의 디지털 버전까지 모든 것을 복사해 그들에게 전달하기로 말이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메일을 보낸 후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이 마을의 아이들과 오늘 만난 젊은이들의 얼굴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검열도 어떤 압력도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은 윈난성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도시의 소음과 북적임 속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작은 마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꿈에도 자주 나타났어요. 그리고 NGO 베이징 사무실에서의 제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육 컨설턴트라는 직함이 주어졌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없었어요. 윈난성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 정리와 보고서, 작성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상의 조용한 좌천이었죠.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침마다 NGO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 자리는 이제 서류 정리와 행정 업무로 채워진 형식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조심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을 가진 사람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 NGO 대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고 말투는 공식적이었어요. 윈난성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부 자금을 받는 NGO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제 활동에 대한 표적 조사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외부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의 말에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첸 선생님, 당분간 휴직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창가에 붙은 NGO의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그 글자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골짜기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휴직은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게 준 것은 오히려 자유였습니다. 더 이상 조직의 틀 안에서 행동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의 상실과 직업적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글 교육 네트워크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저우의 한 대학생이 보내온 메시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 새로운 형태의 표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중국어 방언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 발전의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베이징 교회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음소 인식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의 원리를 교실에 도입하고 있었어요. 공식 교육 과정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제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비록 제 일상은 감시와 불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제가 시작한 일은 제 존재를 넘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강물처럼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우표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간단한 문장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작은 쪽지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영원히 달라졌음을 알았어요. 어떤 검열도 어떤 감시도 이미 시작된 변화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리를 읽는 사람들,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한국 특집 방송이 미국에서 초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몇 번씩이나 다시 보고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의 외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그치만 저희 가족은 요새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되어버렸죠. 그게 다 아이 투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챙기고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지쳐서 간단한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뉴욕에서 일하며 가정을 돌보는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여긴 미국이니까요. 뉴욕에서는 어디를 가도 손쉽게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음식들을 살 수 있고 바쁜 부모들에게는 그런 음식이 훌륭한 해결책처럼 보였죠. 저도 일이 많아지면 아이에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가끔은 냉동식품을 데워 먹이기도 했습니다. 아침에는 시리얼이나 토스트, 우유 한 잔 정도로 끝내는 날이 많았고요. 그나마 학교에서 먹는 밥이 그나마 아이에겐 영양 잡힌 식단이었을 텐데 학교 급식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한다고는 하지만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다 보니 맛이나 질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아이도 급식을 그닥 좋아하진 않았어요. 물론 마음이 아팠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도시락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기에 그저 위로의 말만 건넬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급식 메뉴를 보면 튀긴 음식이 자주 나오고 그마저도 만든 지 오래돼 식감이 좋지 않다고 해요. 급식엔 아이들이 먹기 편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가공식품 위주의 메뉴가 많았어요. 물론 학교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제한된 예산과 많은 학생들의 입맛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면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아이에게 맛있는 도시락을 싸줄 수 있을 텐데라는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데 도시락까지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급식이 영양은 균형 있게 나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겼던 거죠. 가끔 주말에 시간이 날 때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하면서 이런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평일 아침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알람 소리에 겨우 일어나 아이를 깨우고 서둘러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전쟁 같았어요. 여기에 도시락 준비까지 더해진다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컨디션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깨우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눈밑이 어두워 보이며 피부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더니 학교에서도 쉽게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아이의 건강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저에게 친구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죠. 아이가 급식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구 도시락을 부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왜냐면 미국 아이들 도시락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대충 샌드위치나 빵, 그리고 과일을 좀 싸왔을 텐데 그 집은 뭐가 달랐을까 싶었죠. 궁금해서 물어보니 친구는 매일 집에서 직접 싼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그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맛있는 빵집이 새로 생겼나 그 정도였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흥분한 목소리로
도시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후가 오늘은 자기 도시락을 아예 만들어서 나눠줬다며 김밥과 불고기, 달걀말이가 정말 맛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김밥 안에 들어있던 단무지와 시금치, 그리고 약간 달콤한 맛이 났던 불고기를 자세히 묘사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입에 침이 고이는 듯한 표정으로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음식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아이의 얼굴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 걱정했는데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를 위해 도시락까지 싸준 지후 엄마가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그동안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배가 고프다고 했던 이유가 급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매번 친구 도시락을 부러워한다면 결국 저도 도시락을 싸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바쁜 아침 시간에 도시락까지 준비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아이는 계속해서 지후의 도시락 이야기를 했어요. 김밥 속에 들어간 재료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내일은 자기도 그런 도시락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아이는 주방으로 따라와 엄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며 친구처럼 김밥과 불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원한다고 했어요.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준비해볼게라고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한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김밥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불고기는 어떻게 양념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요리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봐야 할까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부족했죠. 매일 바쁘게 출근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인터넷으로 김밥 레시피를 검색해 보았어요. 필요한 재료도 상당히 많고 준비 과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특히 밥을 미리 식혀야 한다는 것, 재료를 각각 볶거나 데쳐야 한다는 것 등 생각보다 훨씬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든 걸 준비하려면 최소 1시간은 더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진 채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제일 먼저 도시락 준비됐는지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아이의 표정이 금방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오늘은 참고 급식을 먹고 주말에 한식 도시락을 준비하는 법을 배워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달랬습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학교 가방을 챙겼지만 대신 간식을 평소보다 넉넉히 넣어주며 달래보았어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도시락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주말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뭔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전 내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심시간에 한국 식료품점이 근처에 있는지 검색해 보았어요. 다행히 몇 군데가 있길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식료품점을 들러야겠다 생각했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지후의 엄마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지후 엄마도 지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후 도시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 김밥까지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조금 쑥스러웠지만 아이가 매일같이 도시락 이야기를 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지후 엄마는 안 그래도 지후 도시락을 너무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길래 만드는 김에 그땐 넉넉히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후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정말 구세주 같은 제안을 했죠. 이번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냐는 초대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 때문에 막막했는데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제안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한식을 제대로 배우면
아이가 원하던 도시락을 직접 싸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저도 평소에 한식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TV에서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같은 음식을 볼 때마다 맛있어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항상 한국 음식점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좋아할지 확신이 없어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음식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에게 주말에 한국 친구네 집에 가서 도시락 만드는 법을 배울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는 너무 기뻐하며 팔짝팔짝 뛰었죠. 그런 순수한 기쁨의 표정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목요일 저녁, 지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토요일에 필요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겠다며 혹시 알레르기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세심한 배려에 고마웠죠. 아이에게 특별한 알레르기는 없다고 답장하고 정성스러운 초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금요일 밤 아이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내일 배울 요리들에 대해 계속 물어보았죠. 저 역시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한식을 직접 만드는 경험은 처음이라 어색할 것 같기도 했어요. 또 다른 문화의 음식을 배우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도 컸죠. 주말 아침, 저와 아이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지훈의 집을 향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지후가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지후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에 아이도 덩달아 신이 난 표정이었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잠시 당황했습니다. 지후 엄마는 우리를 보며 부드럽게 웃으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고 했죠. 뉴욕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문화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이는 저보다 더 빨리 적응해서 신발을 벗고 지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신발을 벗었죠. 맨발로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집 안바닥은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지후 엄마는 이것을 온돌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더 놀라고 말았어요. 소파 대신 낮은 테이블과 바닥에 깔린 쿠션들이 있었죠. 지후와 지후 엄마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았고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전해지면서 의외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아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투명한 유리잔 안에는 옅은 갈색빛을 띤 따뜻한 음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셔보았어요. 마셔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나 녹차, 홍차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약간 볶은 듯한 향과 함께 부드러운 목넘김이 인상적이었죠. 이게 뭐냐고 묻자 지후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보리차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 대신 이렇게 보리차를 일상적으로 마신다고 했어요. 볶은 보리를 물에 우려내는 차라고 했죠. 아이가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지후 엄마에 따르면 보리차는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마시는 음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아이들이나 임산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소화를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다고 했어요.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장고에 보관해서 마시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데워 마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리차 맛이 독특하다고 하자 지후 엄마는 웃으며 처음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그 구수한 맛에 중독될 수도 있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벌써 그 맛에 익숙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와 아이가 너무 잘 마시니 지후 엄마는 작은 통에 보리차 티백을 몇 개 담아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아이에게도 단 음료보다는 보리차를 마시게 하는 게 좋았다는 말도 덧붙여 주었죠. 아이들은 마당에서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했고 저는 지후 엄마에게 도시락을 배우기로 했어요. 지후 엄마의 주방은 정갈하고 아담했죠. 주방 한쪽에는 이미 도시락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식은 예상대로 손이 정말 많이 갔지만 지후 엄마의 팁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김밥을 만들 땐 서툴러서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았지만 지후 엄마의 도움으로 몇 번 연습하자 점점 나아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가 함께 만든 음식들을 테이블에 차려놓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며 저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지후 엄마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한 끼 식사에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찬을 조금씩 먹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영양 균형도 좋고 입맛도 지루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후 엄마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배운 레시피들과 함께 다양한 한식 반찬 만드는 법이 적혀 있었어요. 도시락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팁들도 있었죠. 이것만 있으면 어설프게라도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후 엄마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함이 너무 고마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는 계속해서 지훈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특히 바닥에 앉아서 식사한 것과 보리차에만 직접 만든 김밥에 대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후 엄마에게 배운 대로 달걀말이를 만들고 전날 밤에 미리 양념해둔 불고기를 구웠어요. 처음 만든 도시락치고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 아이는 제가 준비한 도시락을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한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친구들이 자신의 도시락을 부러워했다고 말했어요. 특히 달걀말이가 인기였다며 한 친구는 맛을 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이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지후 엄마가 알려준 대로 미리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평일에 활용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가 아침에 더 쉽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피곤해하는 모습이 줄었습니다. 피부도 전보다 맑아졌고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균형 잡힌 식사가 아이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저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즐겼고 점점 더 많은 한식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이제는 저희 집 식탁에도 다양한 한식 반찬들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아침을 먹기도 하고 저녁에는 비빔밥이나 불고기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한식을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주말마다 지훈의 집에 가서 한식을 배우고 평일에는 아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게 된 지 2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죠. 아이는 한식 도시락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저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건 달걀말이었는데 지후 엄마에게 배운 대로 설탕 대신 당근을 갈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방법이 정말 유용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메이핑이라는 아이의 엄마였어요. 평소에 학교 행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사실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메이핑 엄마는 요즘 제가 아이에게 한식 도시락을 많이 싸주는 것 같다고 말을 꺼냈어요. 자기 딸이 매일 이야기한다면서요. 갑작스런 말에 좀 당황했지만 가볍게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메이핑 엄마의 다음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한식은 너무 맵고 짜서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특히 김치 같은 음식은 아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자극적이라며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메이핑 엄마는 제 반응과는 상관없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중국 음식이야말로 진짜 건강식이라며 한방 재료를 써서 몸에 정말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식동원이라고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믿음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메이핑 엄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한 달 전쯤 학교 봄 축제 때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메이핑 엄마가 갑자기 앞 사람들을 밀치고 최전방으로 가서 자기 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던 몇몇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아이만 열심히 촬영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에도 다른 부모님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났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메이핑 엄마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하며 중국 요리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 와서 진짜 건강에 좋은 중국 요리를 배우라고 계속해서 권하는데 그 적극적인 태도에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메이핑 엄마는 자기 아이가 항상 학교에서 제일 건강하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다며 자랑했어요. 그건 모두 중국 전통 요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죽이나 수프를 많이 먹여서 그렇다면서 한식처럼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아이들 위장에 안 좋다고 또 강조했어요. 사실 지후 엄마에게 배운 한식은 짜지도 맵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자연 재료로 단맛과 감칠맛을 내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하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메이핑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메이핑의 행동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다른 아이의 어깨를 밀치며 자기 엄마에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뒤따라 나온 아이가 넘어질 뻔했는데도 메이핑은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말이에요. 메이핑 엄마는 그런 딸의 행동을 본 척도 않고 오히려 품에 안으며 칭찬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나오자 서둘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메이핑 엄마는 끈질기게 이번 주말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 자신의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건네주며 꼭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애매하게 생각해보겠다는 대답만 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에게 메이핑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메이핑이 학교에서 좀 유명하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자주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 간식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지후의 필통에서 예쁜 지우개를 그냥 가져가 버렸는데 선생님이 물어봐도 모른다고 잡아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는 수 없이 애매하게 승낙한 탓에 주말에 잠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주말이 되어 아이와 함께 메이핑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집이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한 향신료 냄새가 풍겨왔어요. 메이핑 엄마는 화려한 중국식 앞치마를 두르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안은 화려한 중국 장식품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중국어로 된 글귀들이 걸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흔히 보는 중국 요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큼직한 그릇들 안에 색깔이 강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모든 요리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게 보였어요. 식욕을 돋우기보다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메이핑 엄마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면서 우리 접시에 음식을 듬뿍 담아주었어요. 거절할 틈도 없이 접시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낯선 음식들을 보고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예의상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너무 기름지고 매워서 놀랐습니다. 두부는 부드러웠지만 그 맛을 느끼기도 전에 강한 향신료 맛이 입안을 지배해버렸어요. 고기 요리는 더 충격적이었죠.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 기름이 가득 퍼졌고 고기는 너무 짜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삼킬 수가 없었어요. 아이도 용감하게 한 입 먹었다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황급히 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메이핑 엄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계속해서 중국 요리의 건강함을 역설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후 엄마가 만들어주던 담백하고 깔끔한 한식이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면서 메이핑 엄마는 또 다른 요리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동물의 내장으로 보이는 것이 들어있는 탕이었습니다. 뭔지 물어보지도 못한 채 우리 그릇에 국물이 담겼어요. 아이는 이미 포기한 듯 물만 마시고 있었고 저도 더 이상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비한 성의가 있어 최대한 정중하게 칭찬하려 했지만 사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들 앞에서 진심을 담기 어려웠어요. 메이핑 엄마는 제 말에 의기양양해지더니 더 자신감 있게 한식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냥 고추장, 된장만 넣으면 달하며 맛이 너무 단순하다고 했어요. 반면 중국 요리는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있다고 자랑했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 시계만 보다 아이의 취침 시간이 다가왔다는 핑계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메이핑 엄마는 남은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신히 사양한 채 억지로 웃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아이가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아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분명 배가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저도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불편했죠. 기름진 음식과 강한 향신료가 위장을 자극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와 저는 번갈아가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둘 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여전히 속이 아프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음식은 다신 안 먹는다며 지훈의 집에서 먹는 한식이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아이의 솔직한 반응이
저의 생각과 일치했거든요. 메이핑 엄마가 말한 것과는 달리 우리가 경험한 중국 요리는 전혀 건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후 엄마에게 배운 한식이 더 담백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간혹 한식이 짜거나 맵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한식은 다양한 채소와 발효식품을 활용한 건강한 음식 문화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주말 늦은 오후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한식 도시락을 만들고 메이핑 엄마의 집에서 불편한 식사를 경험한 이후 잠시 머리를 비우고 싶었거든요. 아이는 지훈의 집에 맡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하는 일상에 조금 지쳐 있었어요. 이럴 땐 혼자 쇼핑을 하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옷 매장이었어요. 요즘 도시락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 보니 자기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아서 예쁜 옷이라도 하나 사서 기분을 바꿔보고 싶었거든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화사한 봄 컬렉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파스텔톤의 원피스들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옷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문득 제 시선이 한 여성에게 고정됐어요. 날씬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아시아계 여성이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스타일링이 되어 있었죠. 짧은 단발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피부는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게 빛났어요. 무엇보다 그 여성의 몸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날씬하면서도 균형이 잡혀 있어서 어떤 옷을 입어도 멋져 보일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이 한 원피스를 들어 살펴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것과 같은 제품이었어요. 연한 민트색 원피스로 허리 라인이 강조된 디자인이었죠. 그분이 피팅룸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같은 디자인의 원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이즈는 없어서 한 치수 큰 걸 들고 피팅룸으로 향했어요. 피팅룸에서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세상에 살이 찐 것 같았습니다. 하나 큰 사이즈를 했는데도 허리 부분이 튀어나와 예쁜 실루엣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와 큰 거울 앞에 섰죠. 그런데 마침 그 아시아계 여성도 같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옷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옷이 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어요. 허리 라인은 강조되고 스커트 부분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정말 우아해 보였죠. 저도 모르게 그 여성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민망함에 급히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도 친절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느껴지는 영어였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죠. 처음에는 원피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제가 그 옷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했더니 수줍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런 몸매를 유지하는지 물어봤어요. 솔직히 좀 민망한 질문이었는데 그 순간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특별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는지 물었죠. 그런데 그 여성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다고 그냥 평소처럼 살아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밥과 반찬 위주로 먹고 국물 요리를 자주 먹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또 자연스럽게 걷는 습관이 있다고도 했죠.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범한 답변이었어요. 저는 지금처럼 한국식 식단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다 다짐하고는 그분과 헤어졌죠. 그리고 지훈의 집으로 아이를 찾으러 갔는데 지후 엄마가 저녁 먹고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지후의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손이 커서 음식을 잔뜩 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식이라면 얼마든지 좋다며 싱글벙글 웃으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쇼핑몰에서 봤던 그 세련된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죠. 그분은 지후 할머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줄 알았는데 한참 많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놀라는 걸 보고 지후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후 할머니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맵기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채소 반찬을 먹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육류는 많이 먹지 않고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섭취한다고 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이 건강에 좋다는 것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보리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지후 할머니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해 보이는 젊은 외모와 유창한 영어 실력 그리고 세련된 패션 감각까지 모든 것이 저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특히 할머니께서 특별한 비결 없이 그저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해 오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지후 엄마를 통해
한식과 한국 문화의 일부를 배워왔지만 이제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후 할머니의 모습은 한국식 생활 방식이 단순한 문화적 경험을 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한국식 생활 방식을 우리 가족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심했어요.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저도 지후 할머니처럼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